반갑습니다. 토토홈즈 스포츠 분석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의 댓글에 스포츠 카페를 기재해 두었습니다. 가입권료 없이 입장하실 수 있으니 스포츠 카페에서 추천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경기는 페예노르트와 파나시나이코스입니다. 페예노르트의 포메이션은 4-3-3이며 점유율 중심의 빌드업과 빠른 전환 속도가 팀의 강점입니다. 우에다는 문전에서의 위치 선점과 결정력이 뛰어나며 볼을 받을 때 한 템포 빠른 터치로 수비 간격을 흔듭니다. 하지 무사는 측면에서의 드리블 돌파와 컷백 타이밍이 정교하며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드는 움직임이 위협적입니다. 스테이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좌우볼 전환과 공격 방향 전환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비록 베일런, 로톤바, 모데르, 트라우너, 잔트가 부상으로 이탈했지만 대체 자원들이 전술 이해도가 높고 전방 압박 리듬을 완벽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홈에서는 전방 압박의 강도가 한층 높아지고 볼 회수 후 빠른 공격 전환으로 경기 흐름을 장악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중원에서의 조직적 움직임 덕분에 상대의 빌드업 루트를 조기에 차단하며 공격 템포를 끊김없이 이어갑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점유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경기의 리듬을 완전히 통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나시나이코스의 포메이션은 4-3-3이며 이오아니디스와 두리치치, 바카세타스가 공격 핵심을 담당합니다. 이오아니디스는 제공권과 피지컬이 뛰어나지만 장거리 원정 후 피로 누적으로 인해 순간적인 가속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두리치치는 전방 압박과 연계 플레이의 강점을 지니지만 전개 과정에서 중원 지원이 늦어 고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카세타스는 중거리 슛이 날카롭지만 전환 상황에서 수비 가담이 늦어 수비 밸런스가 흔들립니다. 파나시나이코스는 원정에서 전진 압박 강도가 현저히 낮아지며 중원 간격이 벌어지는 문제가 반복됩니다. 특히 이번 경기는 그리스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의 장거리 비행으로 피로 누적이 불가피합니다. 체력 저하와 컨디션 불균형이 전술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후반부로 갈수록 템포 유지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빠른 템포의 페예노르트와 맞붙을 때 수비 간격 유지가 무너질 위험이 높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경기는 체력 유지력과 전환 속도에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페예노르트는 홈에서 빠른 빌드업과 공격 전환으로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을 것입니다. 우에다와 하지 무사의 연계는 파나시나이코스의 느린 라인 간격을 흔들며 중원에서 스테인이 템포를 조율합니다. 반면 파나시나이코스는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피로 누적과 환경 적응 문제로 인해 경기 초반 템포를 따라가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페예노르트가 중원 점유율을 확실히 가져가며 상대 진영 깊숙이 침투하는 공격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전환 상황에서의 속도와 압박 강도 차이가 경기 흐름을 결정지을 핵심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차이가 점점 뚜렷해지고 페예노르트는 경기 리듬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점유율을 통한 압박으로 상대를 몰아붙일 것입니다. 결국 체력, 전술 밸런스, 홈 어드밴티지 모두 페예노르트가 앞섭니다. 페예노르트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잘츠부르크와 페렌츠바로시입니다. 잘츠부르크는 4-2-3-1 전형으로 공격 템포가 빠르고 압박 전환이 강력한 팀입니다. 홈 경기에서는 초반부터 강한 압박을 시도하며 상대의 빌드업 라인을 끊고 하프라인 근처에서 공격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베르테스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방향 전환 능력을 겸비한 윙어로 파이널 서드에서 드리블 돌파 후 컷백이나 직선 침투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립니다. 라트코프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세컨드볼 회수와 전방 압박의 중심 역할을 맡습니다. 비드스트럽은 공격 이선에서 연계 플레이를 주도하며 짧은 패스로 상대 압박을 무력화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잘츠부르크의 강점은 볼을 잃은 직후의 압박 속도와 전환 타이밍으로 상대가 방향 전환을 시도하기 전에 압박망을 형성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측면 풀백의 오버래핑 타이밍이 정교해 베르테센의 안쪽 침투와 외곽 전개가 완벽히 조화를 이룹니다. 특히 홈에서는 관중의 에너지와 경기 집중력이 결합되어 전방 압박의 강도가 한층 높아지는 패턴을 자주 보여줍니다. 페렌츠바로시는 4-2-3-1 전형을 구사하지만 경기 운영에서 수비 안정에 더 초점을 맞춥니다. 바르가는 공격 전환 시 드리블 돌파로 변화를 주지만 수비 가담이 적어 측면 커버에 공백이 생깁니다. 조셉은 중원에서 볼 배급을 담당하지만 압박이 강할 때 첫 터치 이후 방향 전환이 느려 빌드업 템포가 끊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니초프스키는 공격 전개에서 연계 의식이 뛰어나지만 최전방과의 간격이 멀어 패스 루트가 단절되기 쉽습니다. 페렌츠바로시는 수비 블록을 유지하며 역습 찬스를 노리지만 전환 속도가 느려 세컨드볼 싸움에서 자주 밀립니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수비 라인이 내려앉으면서 공격으로의 전환이 제한되고 압박 대응 능력이 떨어집니다. 중원에서의 압박 저항 능력도 불안정해 잘츠부르크처럼 전방 압박이 강한 팀을 상대로는 실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경기는 템포와 전환 속도의 싸움에서 결과가 갈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잘츠부르크는 홈에서 강한 압박과 빠른 공격 전환을 통해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쥘 것입니다. 베르테세는 측면 돌파와 하프 스페이스 침투로 상대 수비 간격을 흔들며 라트코프는 중원에서 볼을 회수한 직후 빠르게 공격 루트를 연결할 것입니다. 비드스트럽의 전방 연계가 가동되면 잘츠부르크는 3번의 패스만에 박스 근처까지 접근할 수 있습니다. 반면 페렌츠바로시는 압박에서 벗어나려 할 때 템포를 조절하지 못해 실책으로 역습을 허용할 위험이 높습니다. 잘츠부르크의 압박망은 상대가 전환하려는 순간 더욱 강하게 작동하며 볼 탈취 후 빠른 측면 침투로 득점 기회를 만듭니다. 페렌츠바로시가 밀집 수비를 펼치더라도 풀백의 오버래핑과 이선 침투가 맞물리면 균열이 발생할 것입니다. 결국 전방 압박과 템포 전환 능력에서 잘츠부르크가 앞서며 홈의 에너지까지 더해 승부의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잘츠부르크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페네르바체와 슈투트가르트입니다. 페네르바체의 포메이션은 4-2-3-1이며 엔-네시리는 문전 장악력이 뛰어나며 제공권과 침투 타이밍 모두 수준급입니다. 아센시오는 이선에서 방향 전환이 빠르고 페널티 박스 부근에서 결정적인 슈팅 타이밍을 만들어내는 데 능합니다. 프레드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볼 배급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고 짧은 패스로 경기 흐름을 안정시킵니다. 엘마즈는 중원 압박 시 적극적으로 가담하며 세컨드볼 회수에 능한 자원입니다. 머카는 좌우 밸런스를 유지하며 수비 전환 시 커버 플레이에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탈리스카의 부상 공백은 아센시오가 메우며 이선에서의 공격 전개를 빠르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페네르바체는 홈에서는 경기 초반부터 강한 압박과 빠른 측면 전개로 상대를 흔드는 패턴을 선호합니다. 무엇보다 튀르키예 홈팬들의 열기는 유럽 전역에서도 악명 높습니다. 관중들의 압박감 속에서 상대는 전술 수행이 쉽지 않습니다. 이 환경은 선수들에게 심리적 우위를 제공하며 전반 초반부터 몰아치는 경기 양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슈투트가르트의 포메이션은 4-2-3-1이며 데미로비치는 피지컬 기반의 타깃형 스트라이커로 제공권이 강점입니다. 볼테마드는 공격 전환 시 드리블 돌파를 시도하지만 전진 패스의 정확도가 낮아 역습 전환의 완성도가 떨어집니다. 르웰링은 이선에서 빠른 침투를 통해 공간을 노리지만 활동 반경이 넓은 대신 마무리 결정력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슈투트가르트는 독일 리그 특유의 템포 높은 전개를 강점으로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장거리 비행으로 인한 체력 부담이 큽니다. 튀르키예 원정은 유럽에서도 이동거리와 기후 차이로 악명 높은 코스입니다. 특히 이스탄불의 열기와 소음은 경기 집중도를 떨어뜨리며 팀 전체의 조직적 움직임이 느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체력 저하로 인해 전방 압박 강도가 낮아지고 중원에서의 세컨드볼 경쟁에서 밀릴 위험이 큽니다. 또한 원정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경기 후반부 라인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슈투트가르트는 공격 전환보다는 수비 유지에 집중할 수밖에 없으며 라인 간격 유지가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경기는 전술보다는 환경과 체력 컨디션의 차이가 결과를 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페네르바체는 홈의 열광적인 분위기 속에서 초반부터 강한 압박으로 상대를 몰아칠 것입니다. 특히 아센시오와 프레드의 중원 연계는 슈투트가르트의 느린 압박 라인을 공략하기에 충분합니다. 엔-네시리의 제공권과 아마디의 속도가 믿는 움직임이 결합되면 박스 근처에서 위협적인 장면이 연속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슈투트가르트는 전진 타이밍이 늦어 상대의 압박을 풀지 못하고 롱볼 위주의 단조로운 전개로 경기를 풀어갈 것입니다. 게다가 장거리 비행의 피로와 이스탄불의 기후 차이가 누적되면 후반부에는 체력 격차가 뚜렷하게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흐름이라면 페네르바체는 중원 점유율을 높이고 점차 상대 수비 블록을 밀어붙일 것입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슈투트가르트의 수비 집중력은 떨어지고 홈팀의 강한 압박과 관중 열기에 흔들릴 공산이 큽니다. 결국 페네르바체의 압박 전개와 체력적 우위, 홈 텃세까지 더해져 경기 흐름은 한쪽으로 기울게 될 것입니다. 페네르바체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음 경기 분석에 앞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영상의 댓글을 확인해 보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있습니다. 영어를 클릭하시면 스포츠 카페로 연결됩니다. 스포츠 카페에서 변동되는 배당과 흐름에 대한 이슈 및 최종 조합 픽을 더욱 더 자세하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스포츠 카페에 입장하셔서 최종 조합 및 세부적인 분석을 확인하시면 더욱 더 효과적으로 승률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가입권료 없이 운영하고 있으며 부담 없이 아무나 입장 가능하니 꼭 참여하시길 권장드리는 바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브라가와 츠르베나입니다. 브라가는 4-4-2 전형을 유지하며 짧은 패스 전환과 양측면 폭을 넓히는 플레이를 통해 템포를 조절합니다. 엘 우아자니는 전방 압박과 연계 모두 가능한 멀티형 스트라이커로 전진 패스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합니다. 나바로 알리아가는 이선에서 타이밍 좋은 침투로 세컨드 찬스를 만들어내며 중거리 슈팅 정확도도 높습니다. 무티뉴는 하프스페이스에서의 패스 타이밍 감각이 탁월해 공격 전개를 매끄럽게 이어갑니다. 비디갈과 도르겔레스의 부상 공백은 아쉽지만 브라가는 올리베이라를 비롯한 교체 자원들이 풍부해 로테이션 대응이 가능합니다. 특히 홈에서는 점유율을 높이며 상대의 압박을 유도한 뒤 빠른 측면 전개로 공격 템포를 주도합니다. 브라가는 세트피스 루틴이 정교하고 코너킥 상황에서 중앙 집중도를 극대화해 득점 찬스를 자주 만듭니다. 전술적 짜임새와 교체 전력의 활용폭에서 뚜렷한 우위를 점하며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우위를 바탕으로 리듬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츠르베나는 4-2-3-1 전형을 유지하지만 경기마다 템포가 일정하지 않다는 문제를 보입니다. 아르나우토비치는 제공권 싸움에서 강점을 보이나 연계 과정에서 팀 전체 템포가 끊기는 장면이 많습니다. 라도니치는 개인 돌파 능력은 있으나 전방 압박 가담이 부족해 공수 전환 시 라인이 쉽게 벌어집니다. 카타이는 이선에서 플레이메이킹을 담당하지만 압박에 약하고 볼 소유 시 턴 동작이 느립니다. 무엇보다 이번 경기의 핵심 변수는 거리입니다. 동유럽 끝에서 서유럽 끝까지 이어지는 장거리 이동으로 인해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장시간 비행, 시차 적응까지 겹치며 경기 초반 집중력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체 자원도 한정되어 있어 후반 체력전에서 확실한 대응책이 부족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경기는 체력과 전술 밸런스 그리고 교체 자원의 깊이가 승부를 가를 경기입니다. 브라가는 홈의 잔디 적응도와 경기 리듬 유지력이 뛰어나며 경기 초반부터 점유율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바로 알리아가와 무티뉴의 패스 전환이 매끄럽게 이어질 경우 박스 근처에서 우아자니가 결정적인 슈팅 기회를 맞을 수 있습니다. 츠르베나는 아르나우토비치의 제공권에 의존하는 단조로운 공격 패턴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며 장거리 비행으로 인해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문제도 반복될 전망입니다. 브라가는 압박 타이밍을 세밀하게 조절하며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들고 세트피스 찬스에서도 주도권을 잡을 것입니다. 교체 타이밍 이후에도 홈팀의 조직적 움직임이 유지되며 후반 중반 이후 확실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브라가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리옹과 바젤입니다. 리옹은 4-2-3-1 전형으로 경기 템포를 잡으며 중원에서 테스만의 전술적 조율 능력이 중심축 역할을 합니다. 테스만은 빌드업 단계에서 전방으로의 패스 타이밍을 정확히 읽어내며 양 측면으로 볼을 배분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특히 그는 하프스페이스를 공략하는 킬패스를 자주 시도해 상대 수비 간격을 무너뜨리는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슐츠는 터치라인과 하프스페이스 사이에서 유기적인 움직임을 보이며 침투 타이밍이 날카롭습니다. 테스만이 찔러주는 전진 패스를 받아 측면에서 박스 안으로 컷이나는 장면이 자주 연출됩니다. 이때 미카우타제는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정과 결정력으로 상대 수비 뒷공간을 무너뜨립니다. 이 세 명의 유기적 연계는 리옹 공격 전개의 핵심 축이며 전환 속도와 패스 타이밍 모두 완성도가 높습니다. 또한 세컨드볼 상황에서도 빠른 재점유를 통해 공격 흐름을 끊지 않으며 압박 회피 능력 또한 안정적입니다. 홈에서는 점유율을 높게 유지하며 상대 진영에서 지속적으로 압박을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바젤은 4-2-3-1 전형으로 나오지만 트라오레와 반 브리멘의 부상으로 인해 전력 손실이 심합니다. 아에티는 제공권 싸움에서는 위협적이지만 지원이 늦어 고립되는 장면이 잦습니다. 호텔로는 빠른 전환 속도를 만들어내려 하지만 중원 조율이 원활하지 않아 볼 소유 시간이 짧습니다. 샤키리는 플레이메이킹이 뛰어나지만 체력 소모가 누적되면 후반부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특히 중원에서 압박을 받을 때 후방으로 볼을 내주는 패턴이 많아 템포가 끊기며 공격 전환이 지연됩니다. 바젤의 수비 라인은 라인 간격이 넓어 하프스페이스 대응이 느리고 측면 수비에서 컷백 상황을 자주 허용합니다. 원정에서는 수비 간 커뮤니케이션이 어긋나며 상대의 빠른 전환 공격에 취약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전술적 완성도에서 리옹에 비해 한 단계 낮은 팀이라 점유 싸움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경기는 테스만의 중원 장악력과 슐츠의 하프스페이스 침투가 경기 흐름을 바꾸는 핵심 요인이 될 전망입니다. 리옹은 테스만을 중심으로 짧은 패스를 반복하며 전진 템포를 만들어내고 슐츠와 미카우타제가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테스만의 킬패스를 시작으로 슐츠가 박스 측면을 파고들고 컵백 형태로 미카우타제에게 찬스를 제공하는 구조가 경기 내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젤은 중원 압박 저항이 약해 리옹의 템포를 따라가기 어렵고 세컨드볼 회수에서도 밀릴 전망입니다. 전반부터 리옹이 점유율을 높게 유지하며 상대를 압박할 것으로 보이며 바젤은 역습 이외에는 공격 기회를 잡기 힘들 것입니다. 특히 하프스페이스 침투 후 컵백 형태의 공격 루트는 바젤 수비 라인의 가장 큰 약점을 정조준하는 전술입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과 집중력 차이가 커지며 리옹이 추가 골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리옹은 미카우타제의 위치 감각과 테스만의 킥 정확도를 통해 득점 찬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 점유율, 전개 속도, 전환 밸런스 모두 리옹이 우위를 점하며 홈에서 안정적으로 경기 리듬을 유지할 것입니다. 리옹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FCSB와 볼로냐입니다. FCSB는 4-2-3-1 전형으로 수비 블록을 구성하지만 압박 타이밍이 일정하지 않아 중원에서 공간이 자주 발생합니다. 티암은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이선을 지원하지만 수비 전환 속도가 느려 전진 시 뒷공간이 노출되는 약점이 있습니다. 비를리게 하는 측면 돌파 시도는 활발하지만 크로스의 정확도가 떨어져 공격 완성도가 낮은 편입니다. 타타세는 이선 중앙에서 볼 운반 역할을 맡지만 상대의 압박이 강해지면 전개 방향을 잃고 후방 패스로 전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술적으로는 라인을 내리고 수비적으로 접근하지만 압박 간격이 벌어지면 하프 스페이스를 내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홈 경기에서도 과감한 전방 압박보다는 안정적인 블록 유지에 집중하며 공격 전환 시 템포가 느립니다. 그래서 상대가 점유율을 높이며 템포를 끌어올릴 경우 수비 라인이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부담이 누적되고 수비 집중력이 저하되는 흐름이 자주 나타납니다. 볼로냐는 4-2-3-1 전형을 유지하며 세리에2에서 다져진 전술 밸런스와 전개 완성도를 기반으로 경기를 풀어나갑니다. 임모빌레는 전방에서의 움직임이 유연하며 오프더벌 침투로 상대 수비수를 끌어내 공격 공간을 만듭니다. 오르솔리니는 오른쪽 측면에서 컷인 동작을 통해 중앙으로 진입하며 날카로운 슈팅으로 상대 골문을 위협합니다. 오드가르드는 볼 컨트롤과 킥 정확도가 뛰어나며 세트피스 상황에서 직접 프리킥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교한 킥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브로킹 라인 사이를 파고드는 짧은 패스 전환이 매끄럽고 빌드업 속도 또한 빠릅니다. 특히 중원에서의 패스 회전율이 높고 압박 회피 후 전방 전환 패스의 질이 탁월합니다. 볼 점유율 장악과 수비 간격 유지 모두에서 볼로냐는 상대보다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반에는 점유율 기반으로 흐름을 컨트롤하고 후반에는 세컨드볼 싸움과 세트피스 찬스로 경기의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올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경기는 전술 완성도와 빌드업 템포의 차이가 승부를 가를 전망입니다. 볼로냐는 중원 장악을 통해 FCSB의 전개 루트를 차단하고 하프 스페이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드가르드의 킥 능력은 프리킥과 코너킥 상황에서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이며 FCSB의 수비 블록이 무너질 때마다 실점 위험이 커질 것입니다. FCSB는 홈 이점에도 불구하고 압박 전환 속도가 느려 세컨드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볼로냐는 볼 점유율을 유지하며 상대를 측면으로 몰아넣고 짧은 패스로 수비 간격을 흔드는 전개를 지속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볼로냐의 공격 전환이 더욱 매끄러워지고 오르솔리니와 오드가르드의 연계로 공격 전개가 완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FCSB가 버티기에 집중하더라도 볼로냐의 세트피스와 빠른 전환 템포를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결국 경기의 리듬은 볼로냐의 점유율과 전술적 완성도에 의해 통제될 것입니다. 볼로냐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고어헤드와 아스톤빌라입니다. 고어헤드의 포메이션은 4-2-3-1이며 에드바르드센은 측면에서 템포 조절과 돌파의 완급을 조절하며 공격 전환의 기점을 만듭니다. 마가렛은 중원에서 볼 순환의 핵심으로 압박을 피한 뒤 전방 침투 타이밍을 정확히 맞춥니다. 브렘은 제공권과 세컨드볼 장악 능력을 겸비해 세트피스 상황에서 꾸준히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홈에서는 전형적으로 라인을 내리고 전환 구간에서 실수를 최소화하며 안정적으로 경기 리듬을 만듭니다. 하지만 상대가 템포를 끌어올리면 중원 압박 저항에서 한계가 드러나며 풀백 뒷공간 커버가 늦어지는 약점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에서는 세트피스 집중력과 응집력이 높아 예상치 못한 득점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결국 경기 초반은 버티기 중심의 운영 속에서도 한 번의 역습이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스톤빌라의 포메이션은 4-2-3-1이며
와킨스는 폭넓은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들며 연계 플레이의 강점을 보입니다. 맥기는 중원에서 강한 압박과 세컨드 침투를 반복하며 세컨드볼 장악을 통해 공격 흐름을 이어갑니다. 틸레만스는 템포 조율 능력과 세트피스 정교도로 중원 전체의 리듬을 유지하며 공격 전환의 축 역할을 수행합니다. 전반에는 점유율을 기반으로 측면 크로스와 컷백 빈도를 높이며 후반에는 세트피스로 결정타를 노리는 구조입니다. 다만 원정 경기에서는 압박 강도가 다소 약화되고 수비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구간에서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그래도 공격 전개 완성도와 교체 자원의 깊이에서 리그 평균 이상의 밸런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경기는 홈의 응집력과 원정의 전개 완성도 구도입니다. 고어헤드는 초반 라인을 낮춰 수비 블록을 구축하고 빠른 전환으로 아스톤 빌라의 압박 뒷공간을 노릴 것입니다. 빌라는 점유율을 높이며 박스 근처에서 세컨드볼을 쌓는 형태로 경기를 지배하겠지만 초반 세트피스 실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빌라의 템포 유지와 공격 루트 다양성이 빛을 발하며 홈팀의 체력 저하 구간에서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올 전망입니다. 하지만 고어헤드의 세트피스 집중력과 홈의 응집력은 초반 60분 동안 경기를 팽팽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입니다. 결국 경기의 흐름은 빌라가 얼마나 빨리 리듬을 잡느냐에 따라 스코어 타이밍이 결정될 것입니다. 아스톤 빌라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8번째 경기는 행크와 레알 베티스입니다. 행크는 4-2-3-1 전형을 유지하며 중원 밸런스와 측면 전개를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가는 팀입니다. 오현규는 전방에서의 움직임이 활발하지만 라리가 수준의 강한 압박을 받는 순간 볼을 지키는 능력에서 부담이 따릅니다. 이토 주냐는 폭발적인 스피드를 활용해 측면을 돌파하지만 수비 가담 시 포백 간격이 벌어지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흐로소브스키는 중원에서 전진 패스를 담당하지만 상대 압박에 노출되면 볼 배급 템포가 흔들립니다. 행크는 기본적으로 점유를 유지하려 하지만 하프라인 부근에서의 탈압박 루트가 한정적입니다. 특히 포백 수비진이 압박에 취약해 공을 돌리며 버티는 장면에서 실수가 나올 위험이 높습니다. 홈에서는 초반 전진 의지가 강하나 강한 압박을 지속적으로 견디기에는 중원 밀도가 낮습니다. 결국 탈압박에 실패할 경우 라인 간격이 벌어지며 뒷공간이 쉽게 노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레알 베티스는 4-2-3-1 전형으로 높은 압박 강도와 빠른 전환 템포를 자랑합니다. 쿠초는 전방 압박의 첫 트리거로 상대 수비 빌드업 시점을 빠르게 읽어내며 압박의 방향을 주도합니다. 로드리고 리켈맨은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을 잡는 순간 전환 속도를 높이며 전방으로 찔러주는 패스 타이밍이 정확합니다. 포르날스는 전방 연결과 중거리 슈팅 모두 가능한 자원으로 세컨드 찬스를 득점으로 연결하는 감각이 뛰어납니다. 무엇보다 베티스는 자신들이 해볼 만한 상대를 만나면 압박 강도를 극단적으로 높입니다. 상대 진영 높은 위치에서 볼을 탈취한 후 그 지점에서 박스 안쪽을 즉시 공략하는 형태의 공격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전술 구조는 이미 팀 전반에 자리 잡았으며 상대의 빌드업 능력이 부족할수록 득점 기대값이 급상승합니다. 중원 더블 볼란치는 압박 전환 후 빠르게 라인을 끌어올려 세컨드볼을 회수하고 양 측면 윙백까지 공격 가담 시 라인 전체가 하프라인 위에서 압박을 완성합니다. 이 때문에 베티스는 후반으로 갈수록 점유율과 슈팅 수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전형적인 압박형 팀으로 분류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경기는 전방 압박의 강도와 빌드업 안정성의 차이가 경기 결과를 결정할 것입니다. 행크의 포백은 탈압박 루트가 일정하지 않고 중앙 빌드업 구간에서 압박을 벗겨내는 능력이 불안정합니다. 반면 베티스는 쿠초를 필두로 강하게 전진 압박을 시도하며 행크가 공을 돌리는 순간부터 방향 압박으로 루트를 차단할 것입니다. 리켈메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을 받는 시점엔 이미 수비 간격이 벌어지고 포르날스가 두 번째 라인에서 세컨드볼을 주어 마무리하는 장면이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행크는 역습으로 간헐적인 찬스를 노리겠지만 중원 수적 열세와 압박 강도 차이를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베티스는 전진 패스를 통한 공격 전환이 빠르고 세트피스에서도 높이 우위를 바탕으로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할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 초반에는 행크가 점유를 시도하겠지만 중반 이후부터 베티스의 압박이 완전히 흐름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과 템포 유지력에서 베티스가 압도하며 점유율과 득점 기대감 모두 앞설 것입니다. 결국 압박 완성도, 전환 템포, 마무리 정밀도에서 베티스가 확실히 우위에 있습니다. 레알 베티스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SK 브란과 레인저스 FC입니다. 브란은 4-3-3 전형으로 측면 중심 전개를 즐기지만 유럽 대항전에서는 전술 밸런스가 무너지는 경우가 잦습니다. 헤게버는 타이밍 좋은 침투를 보여주지만
피지컬 경합에서 밀리는 장면이 많아 볼을 오래 지키지 못합니다. 피네는 중원에서의 연결 능력은 괜찮지만 압박 강도가 높은 경기에서는 패스 타이밍이 늦어집니다. 콘비그는 전방에서 왕성한 움직임을 보이지만 세컨드볼 대처 능력이 부족해 공격이 끊기는 빈도가 많습니다. 특히 수비 전환 시 미드필더 라인의 후퇴 속도가 느려 상대 역습에 취약한 구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국내 리그에서는 점유율로 상대를 압박하지만 유럽 무대에서는 전환 속도 차이 때문에 고전하는 패턴이 지속됩니다. 홈 경기라 초반에는 압박 강도를 높이겠지만 중반 이후 템포 유지에 실패하면 수비 간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레인저스는 4-2-3-1 전형으로 구조가 명확하며 점유보다는 효율적인 전진 패스를 통해 속도를 살립니다. 미옵스키는 포스트 플레이에 능하고 박스 근처에서의 위치 선정이 탁월해 마무리 집중력이 높습니다. 가사마는 오른쪽 측면에서 돌파와 크로스 타이밍이 날카롭고 세컨드볼 상황에서도 득점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아스가르드는 공격 템포를 조율하며 볼을 전방으로 연결하는 패싱 밸런스가 뛰어납니다. 전술적으로는 중앙과 측면을 번갈아 공략하며 세트피스 상황에서 제공권 싸움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합니다. 특히 후반 교체 자원들의 에너지와 집중력 유지가 돋보이며 경기 후반부에도 템포를 잃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팀의 피지컬, 체력, 세트피스 완성도 모두 불안을 압도할 수 있는 구성을 갖췄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경기는 경기 템포와 세트피스 완성도의 차이에서 판도가 갈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안은 홈에서 초반 강하게 압박을 시도하겠지만 레인저스의 빠른 전환과 크로스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레인저스는 점유보다는 효율적인 전진 패스로 상대 압박을 분산시키고 중원에서 세컨드볼 싸움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세트피스에서 제공권 우위를 활용해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 수 있으며 공격 루트가 다양하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불안은 체력 소모가 누적될수록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고 라인 유지가 느슨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후반부에는 레인저스가 교체 자원 활용으로 템포를 높이며 상대 수비를 흔들 확률이 높습니다. 결국 후반전 승부에서 세트피스와 피지컬 싸움의 균형이 무너질 경우 레인저스가 흐름을 완전히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레인저스 FC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추가적인 조합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경기에 대한 분석에는 100%는 없습니다. 다만 한 달 동안 가계부를 봤을 때 수익권이냐 아니냐의 차이로 프로토는 많이 좌지우지됩니다.